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24, 이름은 알려진 바 없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글 좀 읽는 총각이라 불렀습니다. 어려서부터 서당에서 글을 배웠고 시 300수는 줄줄 외운다며 어깨에 힘을 주었더랬지요. 선친이 남긴 재산이라곤 낡은 책상과 벼루 하나뿐이었지만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 이번만은 과거에 급제하여 이 고을 사또보다 높은 벼슬을 할 것이다. 그래서였을까요? 어머니는 안채 장롱 속에 깊이 감추어 두었던 비단을 꺼내고 형님은 땅 문서까지 내다 팔아 과거길 노자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머슴 하나 없이 보따리 하나 둘러매고 그는 그렇게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났지요. 한양이라 하였지만 여관방은 남천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방은 작고 볕도 들지 않았지만 선비는 하루에 종이 한 장씩 벽에 붙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오늘 외운 글 절대 잊지 말자. 하지만 한양이란 곳은 글 공부만으로 버티기엔 냉정한 곳이었습니다. 종이 붓 먹값에다 여관비 끼니까지 챙기자면 그 많던 노자는 한 달이 채 가기도 전에 바닥을 드러냈지요. 2달이 지나자 그는 결국 양반 행세도 접고 낮에는 고서방땡 마당에 나무를 베며 품팔이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 과거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의복을 빌려 입고 시험장에 들어섰지요. 긴장한 탓인지 글줄이 엉켜 떠오르지 않았고 붓끝은 자꾸만 망설였습니다. 겨우 몇 자 쓰고 나왔을 땐 이미 낙방을 직감했지요. 며칠 후 장에 붙은 방에 그의 이름은 끝내 오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내 길이 아니었던가. 낙심한 그는 여관방에 틀어박혀 종일토록 누워 있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선친이 남긴 낡은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문득 창밖으로 비추는 달빛이 밝다 싶어 그는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지요. 하늘이 200척대는 절벽에 서 있는 듯하니 마음은 100,000가지로 흔들리는구나. 그 목소리는 낮게 깔리면서도 또렷하였고 단어마다 맺고 끊음이 분명했지요. 마침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옆집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옆집은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청상과부 하나가 시부모를 모시며 살고 있었는데 그날 밤도 적적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 끝에 앉아 시름을 달래고 있었지요. 그녀는 나이 23, 남편은 혼인 3년 만에 병으로 저 세상에 간 지 2해가 되었지요. 시아버지는 딱 부러진 성미였고 집안의 명예를 중히 여겨 과부인 며느리가 집 밖에 놔두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녀는 그날따라 마음이 허했지요. 들판에서 피어나는 흰꽃도 밤벌레 우는 소리도 왠지 쓸쓸하게 들리던 찰나 창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에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또렷한 낭독 소리, 글줄 사이사이에 감정이 실린 그 음성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귀 기울여 듣고 있었지요. 그의 뜻은 몰랐지만 그 울림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이 방 안 촛불이 꺼지고 달빛만이 마당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과부는 마음속에서 그 목소리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글 읽는 소리를 흘려듣지 않고 귀 기울이던 자신이 낯설었고 그 소리만 떠올리면 자꾸 가슴이 저릿하였지요. 낮에는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다니고 밤이면 부엌에서 장독대까지 불을 밝히며 일손을 놓지 않았지만 틈만 나면 귀에 맴도는 건 바로 그 여관방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나흘쯤 지난 밤이었지요. 달은 여전히 밝았고 여인은 우연을 가장하여 마시를 나섰습니다. 일부러 여관 근처를 서성이던 중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지요. 더는 참지 못한 여인은 담 너머로 다가가 선비를 불렀습니다. 거기 글 읽는 이 보시오.
낯선 밤중의 부름에 선비는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은 정갈하고도 단정하였죠. 여인은 낮은 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이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오나 댁의 목소리를 듣고 며칠째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소이다. 선비는 당황하였지만 여인의 눈빛이 진지하다는 걸 느꼈지요. 여인은 담 안쪽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집안에서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살고 있어. 밤마다 독수공방 긴긴 밤을 외로이 지내는 것도 이제는 지겹고, 댁이 원하신다면 이곳을 떠나 새 삶을 찾는 길에 동행하고 싶소이다. 선비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과거도 실패하고 노자도 바닥났으며 이제 고향에 돌아갈 면목도 없던 그였지요. 그런데 이 여인 마치 어디선가 내려온 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지요. 어찌 그리 큰 결정을 단번에 하시려 하오.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다는 몰라도 적어도 소인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울림을 주었어. 내가 그 울림을 따라가겠다는 것, 그것이 어찌 허튼 뜻이겠소. 그 밤 그들은 달빛 아래 작은 도망을 약속하였습니다. 여인은 이튿날 저녁 말 2匹를 집 밖으로 내보내겠다 하였고 선비는 그곳에서 기다리기로 했지요. 여인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비단과 귀금속이 많소. 짐을 실어 나르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요. 해가 지면 우리 집 담장 아래에서 기다려 주시오. 그렇게 둘은 헤어졌고 여인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고도 결연하였습니다. 이튿날 해가 저물 무렵 선비는 약속한 대로 여관 뒷담 아래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고 마을 어귀에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쯤이었죠. 과연 여인의 말대로 담장 너머에는 말 2匹이 묶여 있었고 등에 얹힌 보퉁이마다 단단히 묶여 있었지요. 그 속엔 비단이며 그릇 귀한 장신구가 담긴 듯 보였습니다. 잠시 뒤 여인이 담장을 넘더니 숨을 고르며 말했지요. 아참, 가장 귀한 건 아직입니다. 방 안 괴짝에 금은 보화가 따로 있어. 그것만 챙기면 이 모든 짐은 필요 없을지도 모르지요.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은 치마를 그려쥐고 다시 담장을 넘어갔지요. 말들은 길가 수풀에 묶어두고 선비는 담벼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여인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초승달이 구름에 가리우고 들길엔 서늘한 안개가 내려앉기 시작했지요. 선비는 마침내 결심하듯 보퉁이들을 말등에 싣고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지요. 멀어지는 발굽 소리만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여인은 안방 괴짝에서 장신구며 은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한치 오차 없이 곱게 접어둔 비단 속에는 조상의 금반지며 옥귀걸이까지 들어있었지요. 그것을 바랑에 담고 허둥지둥 담장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엔 말도 사람도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그녀는 망연히 주저앉았지요. 그럴 리 없어. 분명 무슨 사정이 생긴 거야. 여인은 애써 스스로를 달랬지요. 그러나 달은 천천히 기울고 새벽이 되도록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는 이는 없었습니다. 허탈함과 분노, 수치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괴짝은 왜 열었으며 담은 왜 넘었는가. 그녀는 허겁지겁 짐을 숨기고는 그 길로 집을 나섰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을 피하려 산길을 따라 걸었지만 갈 곳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몸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그녀는 깊은 산속에 자리한 절 하나에 당도하였습니다. 마침 큰 아침 법회가 끝난 뒤라 승려들도 지쳐 보였지요. 그녀는 절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불문에 귀의하겠습니다. 다시는 세상 연분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절의 주지는 처음엔 그녀를 받아들이길 주저하였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은 삭발을 하고 중에 법복을 입었지요.
이름도 바꾸고 속세와 단절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그녀는 너무도 곱게 생겼고 비구니로 지내기엔 눈에 띄는 인물이었습니다. 절의 삼이승들까지 그녀를 슬쩍슬쩍 훔쳐보는 일이 잦아지자 여인은 결국 다시 절을 떠났습니다. 이름 없는 산과 마을을 돌며 떠돌이 비구니가 된 그녀. 손에는 작은 바랑 하나, 등에 업은 과거의 그림자 하나를 짊어진 채 그렇게 떠돌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선비는 그리며 책이며를 모두 짐 속 깊숙이 묻고 2마리 말에 실은 보따리만을 믿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첫 동네에 닿자 장터에 나가 비단을 팔았고 그 값이 제법 쏠쏠하였지요. 그 길로 논을 사들이고 빈집을 사서 기와집으로 고쳐 지었고 그 문을 팔아 큰 창고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가 된 그를 두고 말이 많았으나 선비는 묵묵히 밭을 일구고 사람을 고용하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는 늘 새벽에 일어나 문 앞을 쓸고 하루 일기를 빠짐없이 써내려갔지요. 고요한 생활, 그러나 매일 밤마다 써내려가는 일기장엔 여관 뒷담과 달빛 아래에 여인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그는 근처 부잣집 규수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식은 조용히 치렀고 신부는 그가 가진 재산과 이름만을 보고 들어온 처지였지요. 그에게 지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일기장에만 조용히 써내려갔습니다. 반면에 절을 나와 떠돌던 여인은 여름 어느 날 허름한 바랑 하나 달랑 짊어진 채 강둑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떼약볕을 피해 나무 그늘 아래 놓은 참이었지요. 때마침 근처 논밭에서는 머슴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곁을 지나다가 여인은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저 큰 기와집 알지? 그 집 양반이 한양 갔다 오더니 벼락부자 됐다더라. 과거 보러 갔다가 떨어졌다더니 비단 장사 잘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산다더라. 그 소리를 들은 여인의 손이 움찔하였습니다. 한양, 과거, 비단. 익숙한 단어가 겹쳐졌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 일꾼에게 물었습니다. 그 집이 어디쯤 돼요? 혹시 쌀 한 대 얻을 수 있겠어? 그리하여 그녀는 쌀을 얻기 위해 기와집 대문을 두드렸죠. 허름한 차림에 머리는 짧고 얼굴은 해에 그을렸지만 손에 든 바랑은 반듯했습니다. 문 앞에서 목탁을 살짝 두드리자 안주인이 나와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주 좀 부탁드리오. 쌀 조금이면 좋카오. 그 말에 안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넉넉한 마음으로 쌀 한 대를 퍼다 바랑에 담아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랑을 열던 여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였지요. 그 순간 문 안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익숙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또렷했던 그 밤에 들었던 목소리였지요. 그녀는 바랑을 열던 손을 멈추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었습니다. 안주인은 여인의 낯빛이 어딘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쌀을 퍼주려다 말고 조심스레 물었지요. 스님, 어디 편찮으세요? 여인은 얼른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덥고 허기가 져서 손이 떨릴 뿐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안주인은 바랑을 여러 쌀을 붓다가 무심코 손을 멈추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쌀알을 주워 담던 여인의 손짓이 자꾸 눈에 밟혔지요. 쌀 한 톨 한 톨을 허투루 넘기지 않는 모습이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듯했습니다. 안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 요사이 근심이 많습니다. 남편이 3달 전부터 몸져누워 죽도 못 넘기고 있지요. 의원을 불러도 약을 써도 소용이 없어. 혹시 대사님 좋은 약을 아신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이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 병, 혹여 마음의 병은 아니겠습니까? 안주인은 놀란 눈으로 여인을 보았습니다. 어찌 그리 정확히 아십니까? 마음을 닫고 입도 거의 열지 않고 누굴 만나려 하지도 않으니 말입니다. 여인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뵙고 조용히 흰죽 한 그릇 올려보겠습니다. 혹시 그 속에 길이 있다면 안주인은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부탁드립니다. 다만 아무 말씀 마시고 그저 죽만 들이십시오. 방 안은 고요했지요. 문이 삐걱 열리고 햇살 한 줄기가 병든 사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고 있었죠. 여인은 물끄러미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듯하지만 그 이마와 눈썹, 입술에서는 분명히 기억 속 그 사람이었지요. 여인은 가만히 들어가 흰죽이 담긴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은한 쌀내음이 방 안에 퍼졌지요. 그리고 숟가락 하나를 들어 그의 입가에 대었지요. 그 순간 남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머무는 곳 그 앞에 선 있는 삭발한 낯선 여승. 그러나 오래도록 잊지 못한 그날 밤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여인은 잠시 말이 없었지만 품 안에서 낡은 천 보자기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종이 오래전 여인에게 써준 글귀 한 줄이었지요. 여인은 그것을 사내의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글 당신의 손에서 나온 것이지요. 남자는 손을 떨며 그것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글씨, 자신의 날인, 그리고 잊지 못할 밤을 적어내려간 그날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글귀였습니다. 그는 종이를 덮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그날 난 기다렸소. 허나 오시지 않았기에 그저 돌아올 수 없다고만 여겼소이다.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괴짝 속 은전을 꺼내러 잠시 돌아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사이 당신은 떠나셨지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래된 숨결, 지워지지 않은 기억, 말없이 흘려보낸 세월이 모두 그 방 안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사내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죽도 넘기고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하였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에게 조용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예전에 알고 지낸 분이야. 헛된 정은 아니었으나 부끄러운 인연이지. 안주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날 직접 여인을 찾아가 말했죠.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요. 대사님이라 불러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이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낫기만 한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안주인의 눈빛에 거짓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속세의 옷을 입고 별채 한 칸에 거처를 정하였지요.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본처와 후처가 서로를 존중하고 무엇보다 남편이 하루가 다르게 회복하자 말들은 곧 잦아들었지요. 기이하게도 두 여인은 참으로 잘 지냈습니다. 본처는 점잖고 참을성 있었고 후처는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나란히 앉아 고추를 다듬고 우물가에서 함께 빨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자는 매일 일기장을 펼쳐 또박또박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제 그 안엔 슬픔보다 감사가 많았고 잃었던 것이 아닌 되찾은 것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집 뒤편 바위 아래엔 작은 칠성단이 생겼습니다. 안주인이 매일 아침 찬물로 몸을 씻고 정성스레 빈 덕분이라 했지요. 그 자리에 후처도 함께 향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집은 참 묘한 복이 들었어. 헤어진 여인도 돌아오고 병든 양반도 살아났으니 말일세. 그 집은 세월이 흘러도 조용했고 고요하였으며 행복하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조선의 어느 마을 깊은 들녘에서 오래도록 한 지붕 아래 살았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